라디오 문학관. 오늘부터 3회에 걸쳐 방송될 작품은 작가 박연희가 1954년에 발표한 작품 증인입니다. 1954년 자유당 정권은 4.4.5입으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독재 체제를 강화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작품은 그 시절을 배경으로 여당지 신문 기자였던 준과 준의 하숙생 현의 관계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대담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그 고발을 직접적이거나 선동적이 아닌 우스어린 지성으로 그려내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박연희 원작의 증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개결을 하고 나서 준은 보석이 되었다. 지금쯤은 폐에 구멍이 펑하니 뚫려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도 호흡기는 뜻밖의 좋아진 것 같았다. 부풀어 오르던 열도 39도에서 35도 7분으로 부쩍 내렸다. 그러면서부터 피부가 축축해졌다. 기름이 피부에 피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반비례로 손발이 한결 까칠한 감촉을 주었다. 새로운 느낌이었다. 어떤 다른 증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을 뿐이었다. 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머릿속은 맑았다. 그런데도 오한이 오싹거려 몸에 피어 흘렀다. 이런 때면 준은 가라앉는 듯한 피로와 알 수 없는 흥분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머리끝이 쭈뼛할 때도 있었다. 공포심에 가까운 것이었다. 눈을 딱 감고 어떤 환상을 물리치려고 애써 보았다. 준은 갑자기 침대 위에 담요를 걷어찼다. 강 선생님이 곧 올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그것은 준의 병세가 그처럼 위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준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미지수인 시간까지를 두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뿐이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결핵균을 복균하였다 하여 인체에 이처럼 빠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결핵균만이 내 생명을 줄여놓은 게 아니야. 그래, 살아야 해. 삶을 단념한다는 건 내가 무기력하다는 걸 스스로 속이려는 건지도 몰라. 무의미한 일이야. 우스운 일이야. 준은 현군을 하루에도 몇 차례 그려보았다. 알 수도 윤곽도 뚜렷하지 않은 얼굴들이 낡은 뉴스처럼 스쳐 보이기도 했다. 희생이란 말을 대신하고 싶지는 않았다. 준이 지금 절망과 싸운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 될 수도 있으리라. 준은 다만 살아야 할 의미를 줄 조건만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존재가 문제될 뿐이야. 여기 내 방에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양복이 걸려있는 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나와 현군의 사이도 그런 비슷한 경우인지 모르지. 현군은 올 때도 그랬고 갈 때도 그처럼 자연스럽게 갔어. 현군은 현군이지.
현군과 준의 사이에 흘러간 기억을 더듬어 본다는 일은 괴롭지 않을 수 없었다. 모아진 손길이 바르르 떨렸다. 의식이 희미하기를 바랐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한없이 큰 거울에 비치듯 치수를 알 수 없는 희미한 관이 뚜렷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힘을 주어 눈을 꼭 감아보았다. 죽기 싫다는 의식이 머릿속을 빙글 돌아 흘렀다. 갑자기 온몸이 덜덜 떨리도록 죽음이 무서워졌다. 주는 저도 모르게 축 늘어져 몸을 뻗어보았다. 흥분에 쌓인 자신의 심리 상태에 안정을 주어보려는 마음에서였다. 지난 겨울의 일이었다. 그때부터 어떤 숙명적인 것을 주는 지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와. 장군 이리 좀 와요. 준이 편집국에 들어서기를 기다리기나 한 듯이 편집국장인 S가 부르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시죠? 이 기사를 의식적으로 쓴 거요? 네. 그렇다면 더욱 문제야. 이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기사를 씁니까? 이 사람아 웃을 일이 아니야. 우리 신문사 편집 방침을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야. 그게 기자야? 네? 주는 관자놀이가 움찔함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주는 어안이 벙벙하여 편집국장을 마주 바라보기만 하였다. 사표를 내게. 아니,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기사를 다시 읽어봐. 문맥이 어디로 흘러먹었나. 기억할 수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문제라는 걸 지적해 주십시오. 우리 신문사 편집 방침 알지? 네. 그렇다면 답변은 끝났어. 하지만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선량생활도 초등 수학쯤은 알아야 사사오입도 이해한다는 말. 어디에 모순이 있습니까? 듣기 싫어. S는 자리에서 움찔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그렇다면 국장님은 의식적으로 기사를 왜곡하라는 겁니까? 무엇이 어째? 왜곡? 대목자는 소리 말고 얼른 사표 써! S는 편집실이 떠나가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주는 자신의 위치를 잊을 뻔했다. 불을 뒤집어 쓴 듯한 가운데서도 수십 개의 눈이 준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자 몸마저 부르르 떨렸다. 어떤 사실을 제3자한테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게 언론의 책무가 아닌가요? 자신을 속이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나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기사가 문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란 말입니다. 그 따위는 신문의 ABC도 모르는 무식이야. 너 아직 세상이 어떻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구나. 협박인가요? 얼굴 근육이 부자연스럽게 실룩거림을 느끼며 주는 비웃어 보였다. 그러면 한 마디 더 묻는데, 기사로 그렇게 비꼬는 건 누구한테 하는 짓이야? 그건 왜곡이 아닙니다. 어떤 선입견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분열 의식을 자아내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런 증거야. 그 대목자는 기사 때문에 회사 전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빠진 줄 알아? 분열 의식은 뭐고 또 정당한 기사가 어떻게 그런 조건이 될 수... 당장 잡혔어! 자, 장군. 일단 나가지. 진정하고. 장영, 지금 그 기사 때문에 상부에서 전화가 오고 야단이요. 국장 인책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나 봐.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들어가지. 알았습니다. 주는 밖으로 청청히 나와버렸다. 그리고 그날로 사표를 써서 우편으로 붙여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타성과 무비판이 태풍처럼 휩쓰는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낼 수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준은 실직자가 되고 말았다. 못난 척하고 그대로 있으면 되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니 우린 당장 어떡해요? 어떡하기 뭘 어떡해. 그래도 살 테지. 아내는 앞날을 걱정했다. 주변성 없는 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상 아내의 예언은 비슷이 들어맞은 셈이기도 했다. 준은 매일같이 아침을 먹는 대로 부지런히 외출을 하였다. 그것도 한 달을 매일같이 꼭 볼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었다. 가끔 아내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일이라면 대중잡지의 잡문을 팔아 얻은 고료를 받아 들어오는 일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보, 이쪽으로 들어와요. 여기에요, 여기. 누가 왔어? 오늘 학생 하나를 넣었어요. 학생? 얌전해 배요. S대학 철학과에 다닌대요. 한 달에 15,000원씩 2달치 성금 3만원 받았어요. 고향이 어디래? 이북 황해도 어디래요? 성은 형가고요. 그래, 부모들은 있대? 이북에 있지 이남엔 친척도 없나 봐요. 그래, 몇 학년이래? 금년에 졸업반이래요. 그런데 제가 얌전한 탓이겠지? 지금까지 미군 부대 다니면서 공부했대요. 그래서 내 말이 학생은 그럼 미국 유학이라도 가겠군요 했더니 미국은 안 간대요. 서독을 가려고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대요. 작년엔 그 부대 어느 장교가 미국 가서 공부시켜준다는 걸 자기가 안 갔대요. 좀 요새 학생들 같지 않은 데가 있는 모양이죠. 요새 그런 학생 많지 뭐. 하숙빈 아예 걱정 말래요. 언제나 한 달치씩 성금 내겠다고. 당신 직업을 묻길래 신문 기자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더욱 좋대요. 선생님한테 배울 점도 많겠다고 하면서. 그런 걸 봐서 돈푼이나 저축한 모양이에요. 지금은 부대에 안 다닌다지만. 그렇다면 더욱 좋겠구려. 현군이 하숙해온 지 한 달도 못 되어서였다. 현군에 대한 아내의 신임은 말할 것도 없고 준의 아들 윤이란 놈마저 아저씨하며 따랐다. 집안 식구가 이러자 준도 현군과 자연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 준과 현군의 사이가 가까워진 것은 바둑을 두면서부터였다. 현군의 바둑 수는 준보다 2급 정도 아래였으나 재치 있게 두는 바둑이라고 준은 늘 생각하였다. 장 선생님은 무자비한 데가 있습니다. 판국이 기울어가면 현군이 하는 말이었다. 바둑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소? 그 본질적인 걸 긍정하십니까? 그럼. 전 부정합니다. 또 철학이요? 마찬가지야. 지고 이긴다는 사실이 현군이 말하는 부정적인 세계니까. 그럼 제가 양보하죠. 양보라니 어디까지나 실력이지. 실력이 없으면 밀리는 게 당연하지 않소? 바둑판에서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현군은 내리 몇 판을 져도 언제나 허허허 웃고 물러앉았다. 저는 이런 점으로도 현군을 좋아했다. 승부에 있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한다는 점이 없다는 것이 성품이 어질거나 교양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증거라고 믿음 때문이었다. 날이 갈수록 현군은 준의 기대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으리만큼 성실한 데가 있어 보였다.
그의 하루 일과도 변함없이 반복됐다. 현구는 취직 자리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학교에 나가는 것도 아니었다. 아내의 말을 빌면 나가보았대야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따위를 강의하는 정도라고 코웃음을 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현구는 어쩌다가 밖으로 나갔을 뿐 밤이면 꼬박 새어가며 초 2자루씩을 태우고야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는 정오가 가까워야 늦잠에서 깨는 것이 그의 버릇이었다. 어느 토요일날 현군이 윤이란 놈을 데리고 역시 늦잠에서 깨어나 밖에 나간 사이에 아내가 말했다. 학생은 좀 특별한 데가 있어요. 왜? 오늘은 좀 특별하네요. 저렇게 늦게 깨서는 아침을 먹잖아요. 변소도 가는 눈치가 없어요. 하루 종일 턱에다 손을 고이고 멍하니 앉아있고요. 뭐 한참 사색하는 시기니까 그렇겠지 뭐. 그래서 내가 한번 슬쩍 떠봤어요. 그렇게 하고 정신이 드느냐고. 우리 애아버지도 꼭 학생처럼 전엔 그랬는데 내가 습관을 고쳐드렸다고. 그러니까 학생도 우리 집에 있는 한 우리 집 가법을 따라야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저 흐흐거리고 넋없이 웃기만 하더라고요. 아내는 의혹이 가득 찬 눈으로 준을 바라보더니 제풀에 싱거운 듯이 웃었다. 그 다음이 걸작이에요. 소리가 나고 사람이 다니는 때는 글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데요. 자기가 연구하는 글은 그처럼 높은 거래요. 그래서 내가 높은 게 아니라 무슨 비밀이 있는 게지? 했더니 금세 정색을 하잖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구려. 아내의 말은 현군을 나무라는 쪽 아니라 이지음 학생으론 드물다는 말눈치였다. 그러나 준은 싱거운 대답을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출연 준 김민석, 국장 기영도, 아내 이서윤, 현 정운석, 알 박웅선, 해설 홍성원이었습니다. 기술 신상민, 효과 이용문 김성열, 음악 박희준. 이협희 연출 유선경 극본, 박연희 원작의 증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박연희 원작의 증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회 이야기. 폐결핵이 걸려 병석에 누워있는 준은 한때 여당지 기자였다. 그러나 1954년 개헌 파동 때 4.4.5입 개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다가 해고를 당하고 말았다. 궁여지책으로 아내는 집에 S대학 철학과에 다니는 현이란 하숙생을 하나 들이고 그를 썩 마음에 들어 하는데 준은 술을 거나하게 마신 후 과일과 구운 밤까지 사가지고 늦게야 집에 돌아왔다. 아내는 과일 봉지를 받으며 현군이 있는 방 쪽을 눈짓하였다. 여보, 이리 좀 앉아요. 또 웬 수선이요? 아니, 지금 학생이 막 친구하고 나갔는데 아무래도 수상해요.
뭐 말이요? 저 학생 빨갱인가 봐요. 어떻게 알아? 오늘 찾아온 친구가 학생 책을 몇 권 가져왔어요. 그런데 온통 마르크스 앵겔스 전집과 해결책뿐이에요. 아내는 나직히 말하면서도 눈을 곤두세워 준을 쏘아보듯 하였다. 난 또 뭐라고. 그 무식한 소리 말아요. 철학하려면 학문의 책을 알아야 하잖소. 그걸 알려고 책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빨갱이야. 그래도 의심스러워요. 믿을 때는 언제고 의심하는 것도 뭐요? 자신의 심경에서 오는 반발로 준은 퉁명스러이 쏘아붙이듯 하였다. 그러나 입속으론 아내의 말을 다스려보며 현군의 늘 침울해 보이는 얼굴을 그려보지 않을 수 없었다. 현군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면 그가 교회를 나간다는 것을 알아낸 일이었다. 아내는 준이 밖에서 돌아오면 한마디라도 말을 해야만 안심이 되는 눈치였다. 일요일이면 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고 꼭 새벽같이 식전에 나가요. 교회를 나가는 날이면 을에 밤늦게 술을 마시고 돌아오고요. 나한텐 저녁은 먹었다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는데 방에 들어서는 대로 담요를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응응 앓는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다 이튿날이면 시간을 꼭 맞춰서 그 친구가 찾아오는데 같이 하루 종일 뒷산에 올라가 있다가도 방에 들어서면 둘이 소곤거리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대로 내버려 둬요. 그럼 두지 않고 누가 뭐래요? 당신이 말이 많니 하는 말이요. 하도 세상이 무서우니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제3자의 생활을 간섭할 수 있단 말이요. 또 책임질 것도 없는 일이고. 아내와 준의 사이에는 가끔 현군을 두고 말다툼 비슷이 해왔었다. 뾰족한 성미를 가져서 이내 사람에게 흥미를 잃는 아내를 준은 마음속으로 오히려 나무랐다. 혹은 그것이 착각이 아니라면 편집국장 S의 경우와 같이 무비판에서 오는 의식이라고 믿은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장 선생님, 저랑 산책 나가실래요? 겨울날 같지 않게 푸근한 어느 저녁 무렵에 현군이 한 말이었다.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소? 공부야 늘 하는 공부니까요. 100m만 굽이져 올라가면 검은 암석이 군데군데 드러나고 하얀 눈이 깔린 산이었다. 이 나지막한 산등성이를 주는 현군과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으며 서울 시가를 내려다보았다. 역시 서울은 불쌍한 도시군요. 불쌍한 도시라니? 생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야 보기에 달렸지 않소? 그렇긴 합니다만 용기가 필요한 도시로 보입니다. 무슨 의미에선지 현군은 준을 힐끗 쳐다보며 어색한 웃음을 띠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라면 서울뿐인가. 세계 각국에 무수한 도시가 있을 거 아니겠소? 준은 현군을 마주 바라보다가 먼 하늘에다 시선을 던졌다. 아내의 말이 빙글이 머릿속을 돌아 흘렀다. 알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달은 저럴 때가 좋아 배는군. 찬물에 담가놓은 송편처럼 희멀쑥이 이지러진 달을 가리키며 준이 딴전을 부리듯 하였다. 선생님, 로맨티스트는 아니십니다. 어딜 보고? 달을 보시는 감상력이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 로맨티스트는 어떻게 보아야 옳소? 이태백이 좋아하는 금색이 찬란한 달이죠. 나야 그까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한 잔 드십시오. 현군은 외투 주머니에서 위스키 병과 컵을 내미는 것이었다.
야, 이거 용이지도 한데. 이건 어떤 주의에 속하는 거요? 주는 기계적으로 잔을 받아 마시고 현군에게도 따라주었다. 하얀 눈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산등성이에 올라섰을 때 현군이 미리 준비했다가 배앗듯 말했다. 그동안 1년 가까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않느냐는 그런 문제는 둘째고요. 여러 가지로 회의가 생기더군요. 성경을 현실에 비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가 의문스러웠습니다. 주는 한참이나 어리벙벙하여 있었다. 거무직하게 물들어가는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현군의 말을 되씹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 주는 망설였다. 그것이 진실에서 출발했다면 인간에 대한 애정 문제가 아니겠어? 현군의 말뜻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면서도 슬쩍 건드려 보았다. 네, 서로 애정을 가진다면 투쟁할 일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뜻도 되겠지. 그러시다면 현실적으로 공리주의의 화신이 된 인간부터 개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지. 애정을 갖는다는 자체. 그런 의식부터가 인간을 개조한다는 시초가 돼야 하겠지. 주는 울컥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현군을 노려보듯 하였다. 꼭 미소공동위원회 때 참가와 거부를 싸고 돌며 논쟁을 하던 때와 비슷한 감정이 슬그머니 머릿속을 돌아 흘러 보이기 때문이었다. 장 선생님은 마치 세계연합정부론과 비슷한 말씀이십니다. 선생님은 현실을 매일같이 보고 있으시죠? 선생님은 제3자에게 선의로 애정을 베푸셨는데도 제3자가 선생님이 베푸시는 애정을 계산하면서 받지 않는 경우를 당할 때가 있으시죠? 이를테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애정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회의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다 진실한 것 같은 데서 출발하는 것보다도 허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게 생각됩니다. 알아들어. 그게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모색이라는 말도 될 수 있을 게야.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런 숙제가 없이 살 수 없으시죠? 한 잔만 더 하시죠. 생각하면 돈을 벌어야겠어요. 먹고 살면 되지 갑자기 돈은. 일하기 위해서요. 돈은 인격이야. 함부로 모여지는 건 아니고. 선생님의 사고방식이 그러시기 때문에 저 같은 놈을 하숙시키고 물가지수에다 생활을 맞추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 말 아주 잘했어.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이윤을 가지고 피아노를 산다, 승용차를 산다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일반적인 건 아니지. 물론입니다. 현군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준과 이만큼 떨어져 머리를 푹 떨어뜨려 섰다가도 먼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준도 힘얼쑥하던 달이 어느 사이에 차디차게 하얀 눈을 비치는 것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현군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무 결론이 잡히지 않으면서도 가슴속이 서늘한 것 같아서 주는 현군을 몰래 쏘아보았다. 이제 내려가 볼까? 네. 한참이나 말없이 걸어내려와 오솔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장 선생님. 저 내일 아침 첫 차로 부산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부산은 왜?
제 친구의 형이 일본 무역합니다. 그분이 며칠 전 부산에 왔습니다. 가면 얼마간 돈을 줄 겁니다. 그래서 얻었어야 3일이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어? 잠시라도 장 선생님 곁을 떠나는 게 아쉬워서요. 이를테면 현이 나한테 애정을 베푸는 거야? 현구는 준과 이야기한 대로 그 이튿날 첫 차로 부산을 간다 하고 훌쩍 떠나버렸던 것이다. 사흘이면 온다던 현구는 2주일이 가까워도 돌아오지 않았다. 학생이 웬일일까? 뭐 책까지 두었으니 올 테요. 아니에요. 어디 군대라도 끌려갔나 봐요. 지금 생각하니 그래서 그 학생이 밖에 못 나갔어요. 대학에 저걸 두고 있으면 징집 연기가 돼 있는데 무슨 소리요? 누가 따라가 봐서 아나요? 언제 학교에 간다는 말 듣지 못했어요. 당신은 그 버릇 좀 고쳐요. 그 사람을 의심하는 거. 하루 있자던 예정이 열흘 되는 수도 있지 않느냐 말이야. 글쎄,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죠. 바로 이런 말을 주고받은 다음 날, 통행금지 시간이 가까워서 준이 막 잠이 들려는 때였다. 여보세요? 계십니까? 아니, 누구지? 글쎄요. 여보세요? 계세요? 문 여세요? 네, 누구십니까? 전기조사 나왔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전기 조사라니요? 아니요. 이 일대를 일제히 하니까 얼른 여세요. 어째 당당하게 말하는 바람에 준은 쭈뼛한 심경이면서도 문을 열었던 것이었다. 여기 현이루라고 있지. 예, 근데... 어디 갔어? 아니, 뭐 2주일 전에 부산 간다고 갔는데요. 뭐 어째? 아, 근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똑똑히 봐야 알겠어. 봤어? 이만하면? 네, 뭐 저희 집에 하숙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2주일 전에 부산 간 것도 틀림없습니다. 이 자식이? 여기 좀 보세요. 어? 어디? 하하, 좋은 놈들이다. 표지를 봐도 알 수 있는 일본 가타카나를 금자로 박은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이었다. 준은 직감적으로 현군이 사상 문제로 혐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현이루가 무슨 사고를 일으켰습니까? 빨갱이야. 에? 근데 이 자식이 사람을 바지저고리인 줄 아나? 이 책을 보고도 물을 용기가 있어? 네! 우리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때려요? 아주머니 나가 있어요. 우리한텐 없이 살다 보니 하숙시킨 것밖에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 있어요. 무엇이 어째? 빨갱이하고 공모하고도 죄가 없어? 이 자식 수갑 채워. 책들은 내다 싣고. 왜 이러세요? 여보! 가는 거 좋습니다. 영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또 보셔야 하겠습니까? 자, 이제 안심했습니까? 그렇다면 가는데요.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수갑은 채우지 말고 그냥 갑시다. 도망칠 만한 비겁한 놈이 아니니까요. 좋소. 신사적으로 합시다. 준은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 그리고 외투깃을 일으켜 세우며 살을 내이는 듯한 현관 밖으로 따라 나섰다.
준 김민석, 아내 이서윤, 현 정훈석, 형사 1 이의선, 형사 2 하성룡, 해설 홍성환이었습니다. 기술 신상민, 효과 이용문 김성열, 음악 박희준, 이효피 연출 유선경 극본, 박연희 원작의 증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박연희 원작의 증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회 이야기. 준이 실직당하자 아내는 현군을 하숙생으로 들인다. 그러던 어느 날 현군은 부산에 일하러 내려간다면서 올라오지 않고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형사들이 들이닥쳐 준을 빨갱이와 공모한 혐의라며 붙잡아 가는데 한 명이 불었군. 형사가 무거운 자물쇠를 채우고 가버리자 감방 안에서 들려온 말이었다. 준은 그대로 우두커니 선 채로 한참 동안 감방 안을 응시해 보았다. 미결수들이 비스듬히 눕기도 하고 우굴이 서로 기대고 있는가 하면 준이 들어오자 벌떡 일어나 앉는 치도 있었다. 와서 앉으시오. 그 담요 가지고 앉아요. 그래, 무슨 일로 들어왔어? 대단치 않은 일이요. 사나이는 준을 훑어보다가 알았다는 듯이 담요를 말아쓰고 도로 누워버렸다. 준은 오래 앉은 대로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담요를 머리 위까지 올려 써보았다. 그래도 추위는 뼈마디를 파고들었다. 제풀의 눈이 감겼다. 꿈이 아닌가 의심하여 퍼뜩 눈을 떠보았다. 바로 준의 곁에 새우처럼 꼬부라져 누운 담요 속에서 쿨럭쿨럭 기침 소리가 일었다. 준은 못 볼 것을 보는 때처럼 눈살을 찌푸려 담요 무더기를 쏘아보았다. 6이구나. 장준, 나와. 준이 이끌려간 방은 훈훈하고 태양광선이 가득 차 있었다. 준은 그때야 알았다. 어젯밤 준을 후려갈기던 형사가 바로 앞에 섰다는 것을. 잘 주무셨소? 처음이요? 3번째입니다. 무슨 일로? 일제시대 사상범으로 1년 살고 8.15 직후 북한서 2달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그래? 뭐가요? 어젯밤 대답하던 식이군요. 참, 어제는 미안했어. 대한민국은 당신이 알다시피 법치국가인데 인권을 존중한다는 말이오. 그런데 당신이 대답을 딛고 와서 양해하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주는 의심이 부쩍 치밀어 올랐다. 동정하거나 호의를 가질 리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순간 주는 온몸에 쭉 퍼지는 무엇을 느꼈다. 갑자기 태양광선이 싫었다. 사물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것이라는 희미한 의식이 멍멍이 흐를 뿐이었다. 오히려 어둑시그러한 유치장 속이 나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이까지 생각하니 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유치장 밖에 보이는 전신주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뭘 생각하오? 네, 형사는 준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살폈음이 분명하다. 가느스름이 찢어진 눈알이 반짝이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가 있었다. 신사적으로 묻는 대로 똑바로 말해야 해. 이제 시작하는구나 하고 주는 저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는 데까지 말하죠. 직업이 신문기자라지. 전직이요. 그럼 지금은 그냥 놀고 있습니다. 신문사는 왜 그만두었어? 국장하고 싸워서요. 왜? 기사 때문에요. 구체적이 아니지. 틀림은 없어.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알고 있다고 믿어지자 주는 가슴이 뛰었다. 그것도 그거지만 현이루를 언제 알았어? 집에와 하숙하면서 알았습니다. 다른 대로 말해. 그것뿐입니다. 그럼 현이루가 간 곳이 어디예요? 부산 간다고 했습니다. 부산 갔는데 주소가 어디며 어디 가서 숨었느냔 말이야. 그건 모릅니다. 그의 가느스름이 찢어진 눈자위는 갑자기 독사를 풍기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주는 당황해하지도 않았다. 현군의 일만은 시간이 이해시키리라 믿음 때문이었다. 그보다도 S와 싸운 일, 그 기사를 꼬집어 뜯으면 어쩌리 싶기만 하였다. 현이루가 국제 간첩인 줄은 알고 있었지. 모릅니다. 좌익서적 보는 줄도 몰랐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간첩인 줄은 몰랐다는 거지? 현이루가 S대학 철학과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엔 공부하는데 참고 정도로 보는 줄만 알았을 뿐입니다. 이 자식이 기어이 사람을 바지저고리로 몰 작정인데. 두고 보자. 일차로 신문이 끝나자 주는 전에 들었던 감방과는 다른 독방에 수감됐다. 누런 미군 담요가 놓여있는 곁에 주는 자리를 잡고 앉았다. 겨우 마음속이 정리되는 것 같았다. 문득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찌됐든 자신이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이었다. 주는 무의식 중에 어깨를 흔들며 바로 앉아보았다. 그리고 현재의 위치를 곰곰이 생각했다. 이제 더 확실할 수가 없었다. 현군의 위치에 놓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독방에 수감돼 있어도 태연해 있었다. 이름자가 다르니까. 지금은 날짜도 기억할 수가 없다. 무서운 추위로 감방 안이 얼음판처럼 싸늘하던 날 밤이었다. 주는 담요 한 장을 머리 위까지 휘감아 쓰고 여윈 개처럼 온몸을 달달 떨고 있었다. 벌써 며칠째 계속되던 열이 이 순간에도 화끈거리도록 뒤덮이는 것이었다. 어디선가 꼭 한 사람이 되풀이하는
괴로운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자신으로서도 알 수 없었다. 아까부터 되풀이하는 기침 소리에서 이상한 흥분과 흥미를 느꼈다. 저자도 증인이 아니면 못난 자식 같으니. 나와. 야, 일어나. 몸이 떨려서. 너만 추우냐? 일어나. 왜, 춥나? 자, 담배나 한 대 피우고. 아니야, 못 피울 것 같소. 피우면 죽는 거 아니야. 주는 기계적으로 받아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도 손이 떨려 한참 시간이 걸렸어야 했다. 내 이름이 장준이지. 예. H신문사 SC를 알지? 왔다 갔습니까? 이 자식아 묻는 대로만 대답해! SC를 아느냔 말이야. 예. 넌 4452를 아느냐? 일이 예까지 이르렀구나. 이젠 모든 것을 단념하자. 예, 압니다. 알아? 이 자식이. 그러니 어떻단 말이냐? 그래서 국제 간첩을 옹호한다는 말이야? 현유루가 어디 있어? 모릅니다. 기어이 부인한다는 거지. 여기 와 꿇어 앉아. 신문 기자까지 한 머리를 가지고 왜 미련하게 굴어? 대신 받을 테야. 말해봐. 모르는 거야. 어떡합니까? 이 자식이! 주는 두 손으로 머리를 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야, 들어가 잘 생각해봐. 오, 사내 대장부가 울기는. 얼마를 잤는지도 몰랐다. 높이 달린 창살을 통해서 길게 광선이 뻗어올랐다. 주는 몸을 꼼짝할 수 없었다. 무엇이든지 새로우리만큼 의식도 희미하였다. 그런 가운데도 관절이 굳어진 것인지 손발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은 것이었다. 반비례로 몸은 불덩이처럼 이글거려 열에 들떠 있었다. 주는 한참 만에야 상반신을 일으킬 수가 있었다. 아내가 사식을 차입한 것을 눈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처럼 말짱이 식욕이 가시었다. 입술이 타서 부풀어 올랐다. 메슥메슥 군침이 돌아서 뚜껑이 덮인 똥뚜껑으로 내 발걸음을 하여 기어갔다. 소변색이 핏빛 같았다. 야릇하게 몸이 오싹하였다. 배가 오그라붙는 듯한 기침이 연거푸 치밀어 올랐다. 이마에만 땀이 돋는 것은 아니었다. 금세 온몸이 추근하였다. 울컥 목구멍이 부어오르는 것 같은 싫은 감촉이 일었다. 무엇인지 입안에 가득 차 있었다. 무의식 중에 베어타버렸다. 손으로 입술의 상처를 피하여 조심스럽게 씻어보았다. 붉은 핏자국이 아침 햇볕에 한결 선명하였다. 주는 의식이 아득히 멀어감을 느꼈다. 몸도 가눌 수 없었다.
그보다도 타격이 컸던 것은 객혈을 하였다는 사실에서 받은 무서운 충격이었다. 저는 오래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는지도 몰랐다. 어쨌든 눈을 떴을 때는 침대 위에 누운 채 알지 못할 주사를 맞고 있었다. 준, 좀 나은가? 가슴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 어디 보세. 열이 좀 있군. 중학 동창이자 군의관인 강이었다. 주는 알지 못할 주사를 몇 대나 맞았다. 그리고 강은 링겔병을 늘 걸던 자리에 걸었다. 고무줄을 길게 늘어뜨려 뼈에 말라붙은 피부에다 주사기를 꽂기에 한참 시간이 걸렸다. 이거 매일 미안하네 정말. 그런 인사는 말고 얼른 나서 일어나기나 하게. 가망은 있나? 그럼 아직도 자넨 중환자 되려면 멀었어. 주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강이 사망진단서를 쓰지는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들자 얼굴을 마주하기가 싫어서였다. 주는 또 알지 못할 흥분으로 몸이 떨렸다. 폐결핵이. 지극히 짧은 시간 사이였다. 주는 문득 38선을 넘던 때부터의 지난 생활을 생각해 보았다. 투명하면서도 끝내 자신이 이해하려는 합리성을 줄여잡을 수는 없었다. 자네가 왜 매일 오나? 꼭 밖에다 사람을 세워놓고 강 혼자만이 들어오는 것 같은 착각이 스쳐 보이기 때문이었다. 의사의 직분으로 끌려왔지. 이 사람이 신경질을 내고 있군 그래. 주는 부쩍 강이 미워졌다. 더욱이 그 유쾌하게 하하하고 웃는 웃음소리가 싫었다. 몸이 부르르 떨렸다. 축 늘어져 준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눈을 감았다. 여러 번 듣던 웃음소리였기 때문이었다. 거의 1시간 만에 눈이 뜨였다. 좀 정신이 드네. 문제없이 나. 요는 정신력이야. 병을 이기는 건 무섭지는 않아. 내 죽음이. 병이 나아가는데도 왜 그런 말을 하나. 자네 힘을 빌어 꼭 살아야지. 눈으론 촛불이 벌렁거려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주는 귀를 바짝 기울였다. 어디선가 성당의 종소리가 아득히 들려오기 때문이었다. 주는 아까운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때처럼 오래오래 눈을 감고 종소리를 듣고 있었다. 문학평론가 임헌영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증인의 작가 박연희 선생은 잡지사, 신문사, 편집장을 비롯한 기자, 여러 직업을 거친 언론계 출신으로서 많은 경험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썼고, 이 증인도 그때의 산물입니다. 이 증인은 이승만 독재정권 하에서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위한 개헌안, 소위 역사에서 유명한 4.4 5.입 개헌안이라는 1954년의 개헌안을 신문기사로 썼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신문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원래 이 작가가 써서 어느 잡지에 냈는데 그 잡지에서 도저히 실을 수 없다고 그래서 보관하고 있다가 현대문학에 주니까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어가지고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된 것이 오늘의 이 작품인데, 1950년대의 암울한 이승만 독재정권 하에서 정치 상황을 비판해줬던 유일한 정치소설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협희 연출, 유선경 극본, 박연희 원작의 증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오늘부터 3회에 걸쳐 방송될 작품은 작가 박연희가 1954년에 발표한 작품 증인입니다. 1954년 자유당 정권은 4.4.5입으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독재 체제를 강화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작품은 그 시절을 배경으로 여당지 신문 기자였던 준과 준의 하숙생 현의 관계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대담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그 고발을 직접적이거나 선동적이 아닌 우수어린 지성으로 그려내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성, 박연희 원작의 증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객혈을 하고 나서 준은 보석이 되었다. 지금쯤은 폐의 구멍이 펑하니 뚫려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도 호흡기는 뜻밖의 좋아진 것 같았다. 부풀어 오르던 열도 39도에서 35도 7부로 부쩍 내렸다. 그러면서부터 피부가 축축해졌다. 기름이 피부에 피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반비례로 손발이 한결 까칠한 감촉을 주었다. 새로운 느낌이었다. 어떤 다른 증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을 뿐이었다. 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머릿속은 맑았다. 그런데도 오한이 오싹거려 몸에 피어 흘렀다. 이런 때면 준은 가라앉는 듯한 피로와 알 수 없는 흥분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머리끝이 쭈뼛할 때도 있었다. 공포심에 가까운 것이었다. 눈을 딱 감고 어떤 환상을 물리치려고 애써 보았다. 준은 갑자기 침대 위의 담요를 걷어찼다. 강 선생님이 곧 올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그것은 준의 병세가 그처럼 위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준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미지수인 시간까지를 두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뿐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결핵균을 복균하였다 하여 인체에 이처럼 빠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결핵균만이 내 생명을 줄여놓은 게 아니야. 그래, 살아야 해. 삶을 단념한다는 건 내가 무기력하다는 걸 스스로 속이려는 건지도 몰라. 무의미한 일이야. 우스운 일이야. 준은 현군을 하루에도 몇 차례 그려보았다. 알 수도 윤곽도 뚜렷하지 않은 얼굴들이 낡은 뉴스처럼 스쳐 보이기도 했다. 희생이란 말을 대신하고 싶지는 않았다. 준이 지금 절망과 싸운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 될 수도 있으리라. 준은 다만 살아야 할 의미를 줄 조건만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존재가 문제될 뿐이야. 여기 내 방에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양복이 걸려있는 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나와 현군의 사이도 그런 비슷한 경우인지 모르지. 현군은 올 때도 그랬고 갈 때도 그처럼 자연스럽게 갔어. 현군은 현군이지.
현군과 준의 사이에 흘러간 기억을 더듬어 본다는 일은 괴롭지 않을 수 없었다. 모아진 손길이 바르르 떨렸다. 의식이 희미하기를 바랐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한없이 큰 거울에 비치듯 치수를 알 수 없는 희미한 관이 뚜렷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힘을 주어 눈을 꼭 감아보았다. 죽기 싫다는 의식이 머릿속을 빙글 돌아 흘렀다. 갑자기 온몸이 덜덜 떨리도록 죽음이 무서워졌다. 주는 저도 모르게 축 늘어져 몸을 뻗어보았다. 흥분에 쌓인 자신의 심리 상태에 안정을 주어보려는 마음에서였다. 지난 겨울의 일이었다. 그때부터 어떤 숙명적인 것을 주는 지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와. 장군 이리 좀 와요. 준이 편집국에 들어서기를 기다리기나 한 듯이 편집국장인 S가 부르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시죠? 이 기사를 의식적으로 쓴 거요? 네. 그렇다면 더욱 문제야. 이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기사를 씁니까? 이 사람아 웃을 일이 아니야? 철학하려면 학문의 책을 알아야 하잖소. 그걸 알려고 책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빨갱이야? 그래도 의심스러워요. 믿을 때는 언제고 의심하는 것도 뭐요? 자신의 심경에서 오는 반발로 주는 퉁명스러이 쏘아붙이듯 하였다. 그러나 입속으론 아내의 말을 다스려보며 현군의 늘 침울해 보이는 얼굴을 그려보지 않을 수 없었다. 현군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면 그가 교회를 나간다는 것을 알아낸 일이었다. 아내는 준이 밖에서 돌아오면 한마디라도 말을 해야만 안심이 되는 눈치였다. 일요일이면 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고 꼭 새벽같이 식전에 나가요. 교회를 나가는 날이면 을에 밤늦게 술을 마시고 돌아오고요. 나한텐 저녁은 먹었다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는데 방에 들어서는 대로 담요를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응응 앓는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다 이튿날이면 시간을 꼭 맞춰서 그 친구가 찾아오는데 같이 하루 종일 뒷산에 올라가 있다가도 방에 들어서면 둘이 소곤거리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럼 두지 않고 누가 뭐래요? 당신이 말이 많니 하는 말이요. 하도 세상이 무서우니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제3자의 생활을 간섭할 수 있단 말이요. 또 책임질 것도 없는 일이고. 아내와 준의 사이에는 가끔 현군을 두고 말다툼 비슷이 해왔었다. 뾰족한 성미를 가져서 이내 사람에게 흥미를 잃는 아내를 주는 마음속으로 오히려 나무랐다. 혹은 그것이 착각이 아니라면 편집국장 S의 경우와 같이 무비판에서 오는 의식이라고 믿은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장 선생님, 저랑 산책 나가실래요? 겨울날 같지 않게 푸근한 어느 저녁 무렵에 현군이 한 말이었다.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소? 공부야 늘 하는 공부니까요. 100m만 굽이 저어 올라가면 검은 암석이 군데군데 드러나고 하얀 눈이 깔린 산이었다. 이 나지막한 산등성이를 주는 현군과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으며 서울 시가를 내려다보았다. 역시 서울은 불쌍한 도시군요. 불쌍한 도시라니? 생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야 보기에 달렸지 않소? 그렇긴 합니다만 용기가 필요한 도시로 보입니다.
무슨 의미에선지 현군은 준을 힐끗 쳐다보며 어색한 웃음을 띠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라면 서울뿐인가. 세계 각국에 무수한 도시가 있을 거 아니겠어. 준은 현군을 마주 바라보다가 먼 하늘에다 시선을 던졌다. 아내의 말이 빙글이 머릿속을 돌아 흘렀다. 알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달은 저럴 때가 좋아 배는군. 찬물에 담가놓은 송편처럼 희멀쑥이 이지러진 달을 가리키며 준이 딴전을 부리듯 하였다. 선생님, 로맨티스트는 아니십니다. 어딜 보고? 달을 보시는 감상력이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 로맨티스트는 어떻게 보아야 옳소? 이태백이 좋아하는 금색이 찬란한 달이죠. 나야 그까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한 잔 드십시오. 현군은 외투 주머니에서 위스키 병과 컵을 내미는 것이었다. 야, 이거 용이지도 한데. 이건 어떤 주의에 속하는 거요? 준은 기계적으로 잔을 받아 마시고 현군에게도 따라주었다. 하얀 눈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산등성 위에 올라섰을 때 현군이 미리 준비했다가 베앗듯 말했다. 그동안 1년 가까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않느냐는 그런 문제는 둘째고요. 여러 가지로 회의가 생기더군요. 성경을 현실에 비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가 의문스러웠습니다. 준은 한참이나 어리벙벙하여 있었다. 거무직하게 물들어가는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현군의 말을 되씹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 준은 망설였다. 그것이 진실에서 출발했다면 인간에 대한 애정 문제가 아니겠어? 현군의 말뜻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면서도 슬쩍 건드려 보았다. 네, 서로 애정을 가진다면 투쟁할 일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뜻도 되겠지. 그러시다면 현실적으로 공리주의의 화신이 된 인간부터 개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지. 애정을 갖는다는 자체. 그런 의식부터가 인간을 개조한다는 시초가 돼야 하겠지. 준은 울컥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현군을 노려보듯 하였다. 꼭 미소공동위원회 때 참가와 거부를 싸고 돌며 논쟁을 하던 때와 비슷한 감정이 슬그머니 머릿속을 돌아 흘러 보이기 때문이었다. 장 선생님은 마치 세계연합정부론과 비슷한 말씀이십니다. 선생님은 현실을 매일같이 보고 있으시죠? 우리 신문사 편집 방침을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야. 그게 기자야? 네? 준은 관자놀이가 움찔함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준은 어안이 벙벙하여 편집국장을 마주 바라보기만 하였다. 사표를 내게. 아니,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기사를 다시 읽어봐. 문맥이 어디로 흘러먹었나? 기억할 수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문제라는 걸 지적해 주십시오. 우리 신문사 편집 방침 알지? 네. 그렇다면 답변은 끝났어. 하지만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선량생활도 초등 수학집은 알아야 사사오입도 이해한다는 말. 어디에 모순이 있습니까? 듣기 싫어. S는 자리에서 움찔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그렇다면 국장님은 의식적으로 기사를 왜곡하라는 겁니까? 무엇이 어째? 왜곡? 제목자는 소리 말고 얼른 사표 써! S는 편집실이 떠나가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준은 자신의 위치를 잊을 뻔했다. 불을 뒤집어 쓴 듯한 가운데서도 수십 개의 눈이 준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자 몸마저 부르르 떨렸다.
어떤 사실을 제3자한테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게 언론의 책무가 아닌가요? 자신을 속이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나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기사가 문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란 말입니다. 그 따위는 신문의 ABC도 모르는 무식이야. 너 아직 세상이 어떻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구나. 협박인가요? 어? 얼굴 근육이 부자연스럽게 실룩거림을 느끼며 준은 비웃어 보였다. 그러면 한 마리 더 묻는데, 기사로 그렇게 비꼬는 건 누구한테 하는 짓이야? 그건 왜곡이 아닙니다. 어떤 선입견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분열 의식을 자아내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런 증거야. 그 대목자는 기사 때문에 회사 전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빠진 줄 알아? 분열 의식은 뭐고 또 정당한 기사가 어떻게 그런 조건이 될지. 당장 잡혔어! 장군. 일단 나가지. 진정하고. 장영, 지금 그 기사 때문에 상부에서 전화가 오고 야단이요. 국장 인책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나 봐.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들어가지. 알았습니다. 준은 밖으로 청청히 나와버렸다. 그리고 그날로 사표를 써서 우편으로 붙여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타성과 무비판이 태풍처럼 휩쓰는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낼 수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준은 실직자가 되고 말았다. 못난 척하고 그대로 있으면 되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니 우린 당장 어떡해요? 어떡하기 뭘 어떡해. 그래도 살 테지. 아내는 앞날을 걱정했다. 주변성 없는 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상 아내의 예언은 비슷이 들어맞은 셈이기도 했다. 준은 매일같이 아침을 먹는 대로 부지런히 외출을 하였다. 그것도 한 달을 매일같이 꼭 볼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었다. 가끔 아내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일이라면 대중잡지의 잡문을 팔아 얻은 고료를 받아 들어오는 일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보, 이쪽으로 들어와요. 여기에요, 여기. 누가 왔어? 오늘 학생 하나를 넣었어요. 학생? 퍽 얌전해 배요. S대학 철학과에 다닌대요. 한 달에 15,000원씩 2달치 성금 3만원 받았어요. 고향이 어디래? 이북 황해도 어디래요? 성은 형가고요. 그래, 뭐 부모들은 있대? 이북에 있지 이남엔 친척도 없나 봐요. 그래, 몇 학년이래? 금년에 졸업반이래요. 그런데 제가 얌전한 탓이겠지? 지금까지 미군 부대 다니면서 공부했대요. 그래서 내 말이 학생은 그럼 미국 유학이라도 가겠군요 했더니 미국은 안 간대요. 서독을 가려고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대요. 작년엔 그 부대 어느 장교가 미국 가서 공부시켜준다는 걸 자기가 안 갔대요. 좀 요새 학생들 같지 않은 데가 있는 모양이죠. 뭐 요새 그런 학생 많지 뭐. 하숙빈 아예 걱정 말래요. 언제나 한 달치씩 성금 내겠다고. 당신 직업을 묻길래 신문 기자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더욱 좋대요. 선생님한테 배울 점도 많겠다고 하면서. 그런 걸 봐서 돈푼이나 저축한 모양이에요. 지금은 부대에 안 다닌다지만. 그렇다면 더욱 좋겠구려. 현군이 하숙해온 지 한 달도 못 되어서였다. 현군에 대한 아내의 신임은 말할 것도 없고 준의 아들 윤이란 놈마저 아저씨하며 따랐다.
집안 식구가 이러자 준도 현군과 자연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 준과 현군의 사이가 가까워진 것은 바둑을 두면서부터였다. 현군의 바둑 수는 준보다 2급 정도 아래였으나 재치 있게 두는 바둑이라고 준은 늘 생각하였다. 장 선생님은 무자비한 데가 있습니다. 판국이 기울어가면 현군이 하는 말이었다. 바둑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소? 그 본질적인 걸 긍정하십니까? 그럼. 전 부정합니다. 또 철학이요? 마찬가지야. 지고 이긴다는 사실이 현군이 말하는 부정적인 세계니까. 그럼 제가 양보하죠. 영부러니 어디까지나 실력이지. 실력이 없으면 밀리는 게 당연하지 않소? 바둑판에서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현군은 내리 몇 판을 져도 언제나 허허허 웃고 물러앉았다. 준은 이런 점으로도 현군을 좋아했다. 승부에 있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한다는 점이 없다는 것이 성품이 어질거나 교양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증거라고 믿음 때문이었다. 날이 갈수록 현군은 준의 기대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으리만큼 성실한 데가 있어 보였다. 그의 하루 일과도 변함없이 반복됐다. 현군은 취직 자리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학교에 나가는 것도 아니었다. 아내 말을 빌면 나가보았대야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따위를 강의하는 정도라고 코웃음을 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현군은 어쩌다가 밖으로 나갔을 뿐 밤이면 꼬박 새어가며 초 2자루씩을 태우고야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는 정오가 가까워야 늦잠에서 깨는 것이 그의 버릇이었다. 어느 토요일날 현군이 윤이란 놈을 데리고 역시 늦잠에서 깨어나 밖에 나간 사이에 아내가 말했다. 학생은 좀 특별한 데가 있어요. 왜? 오늘은 좀 특별하네요. 저렇게 늦게 깨서는 아침은 먹잖아요. 변소도 가는 눈치가 없어요. 하루 종일 턱에다 손을 고이고 멍하니 앉아있고요. 뭐 한참 사색하는 시기니까 그렇겠지 뭐. 그래서 내가 한번 슬쩍 떠봤어요. 그렇게 하고 정신이 드느냐고. 우리 애아버지도 꼭 학생처럼 전엔 그랬는데 내가 습관을 고쳐드렸다고. 그러니까 학생도 우리 집에 있는 한 우리 집 가법을 따라야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저 흐흐거리고 넋없이 웃기만 하더라고요. 아내는 의혹이 가득 찬 눈으로 준을 바라보더니 제풀에 싱거운 듯이 웃었다. 그 다음이 걸작이에요. 소리가 나고 사람이 다니는 때는 글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데요. 자기가 연구하는 글은 그처럼 높은 거래요. 그래서 내가 높은 게 아니라 무슨 비밀이 있는 게지? 했더니 금세 정색을 하잖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구려. 아내의 말은 현군을 나무라는 쪽 아니라 이즈음 학생으론 드물다는 말눈치였다. 그러나 준은 싱거운 대답을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출연 준 김민석, 국장 기영도, 아내 이서윤, 현 정운석, 알 박웅선, 해설 홍성원이었습니다. 기술 신상민, 효과 이용문 김성열, 음악 박희준. 이협희 연출 유선경 극본, 박연희 원작의 증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박연희 원작의 증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회 이야기. 폐결핵이 걸려 병석에 누워있는 준은 한때 여당지 기자였다. 그러나 1954년 개헌 파동 때 4.4.5입 개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다가 해고를 당하고 말았다. 궁여지책으로 아내는 집에 S대학 철학과에 다니는 희연이란 하숙생을 하나 들이고 그를 썩 마음에 들어 하는데 준은 술을 거나하게 마신 후 과일과 구운 밤까지 사가지고 늦게야 집에 돌아왔다. 아내는 과일 봉지를 받으며 현군이 있는 방 쪽을 눈짓하였다. 여보, 이리 좀 앉아요. 또 웬 수선이요? 아니, 지금 학생이 막 친구하고 나갔는데 아무래도 수상해요. 뭐 말이요? 저 학생 빨갱인가 봐요. 어떻게 알아? 오늘 찾아온 친구가 학생 책을 몇 권 가져왔어요. 그런데 온통 마르크스 앵겔스 전집과 해결책뿐이에요. 아내는 나직히 말하면서도 눈을 곤두세워 준을 쏘아보듯 하였다. 나한테 뭐라고? 그 무식한 소리 말아요. 시죠? 선생님은 제3자에게 선의로 애정을 베푸셨는데도 제3자가 선생님이 베푸시는 애정을 계산하면서 받지 않는 경우를 당할 때가 있으시죠? 이를테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애정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회의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다 진실한 것 같은 데서 출발하는 것보다도 허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게 생각됩니다. 알아들어. 그게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모색이라는 말도 될 수 있을 게야.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런 숙제가 없이 살 수 없으시죠? 한 잔만 더 하시죠. 생각하면 돈을 벌어야겠어요. 먹고 살면 되지 갑자기 돈은. 일하기 위해서요. 돈은 인격이야. 함부로 모여지는 건 아니고. 선생님의 사고방식이 그러시기 때문에 저 같은 놈을 하숙시키고 물가지수에다 생활을 맞추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 말 아주 잘했어.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이윤을 가지고 피아노를 산다, 승용차를 산다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일반적인 건 아니지. 물론입니다. 현군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준과 이만큼 떨어져 머리를 푹 떨어뜨려 섰다가도 먼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준도 희멀쑥하던 달이 어느 사이에 차디차게 하얀 눈을 비치는 것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현군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무 결론이 잡히지 않으면서도 가슴속이 서늘한 것 같아서 준은 현군을 몰래 쏘아보았다. 이제 내려가 볼까? 네. 한참이나 말없이 걸어내려와 오솔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장 선생님, 저 내일 아침 첫 차로 부산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부산은 왜? 제 친구의 형이 일본 무역합니다. 그분이 며칠 전 부산에 왔습니다. 가면 얼마간 돈을 줄 겁니다. 그래서 얻었어야 3일이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어? 잠시라도 장 선생님 곁을 떠나는 게 아쉬워서요. 일테면 현이 나한테 애정을 베푸는 거야? 현군은 준과 이야기한 대로 그 이튿날 첫 차로 부산을 간다 하고 훌쩍 떠나버렸던 것이다. 사흘이면 온다던 현군은 2주일이 가까워도 돌아오지 않았다. 학생이 웬일일까? 뭐 책까지 두었으니 옳대요. 아니에요. 어디 군대라도 끌려갔나 봐요. 지금 생각하니 그래서 그 학생이 밖에 못 나갔어요. 대학에 저걸 두고 있으면 징집 연기가 돼 있는데 무슨 소리요? 누가 따라가 봐서 아나요? 언제 학교에 간다는 말 듣지 못했어요. 당신은 그 버릇 좀 고쳐요. 그 사람을 의심하는 거. 하루 있자던 예정이 열흘 되는 수도 있지 않느냐 말이야. 글쎄,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죠. 바로 이런 말을 주고받은 다음 날, 통행금지 시간이 가까워서 준이 막 잠이 들려는 때였다. 여보세요? 계십니까? 아니, 누구시? 글쎄요. 여보세요? 계세요? 문 여세요? 네, 누구십니까? 전기조사 나왔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전기 조사라니요? 아니요. 이 일대를 일제히 하니까 얼른 여세요. 어째 당당하게 말하는 바람에 준은 쭈뼛한 심경이면서도 문을 열었던 것이었다. 여기 현 이루라고 있지. 예, 근데... 어디 갔어? 아니, 뭐 2주일 전에 부산 간다고 갔는데. 뭐 어째? 근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똑똑히 봐야 알겠어. 봤어? 이만하면? 네, 뭐 저희 집에 하숙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2주일 전에 부산 간 것도 틀림없습니다. 이 자식이? 여기 좀 보세요. 어디? 하하, 좋은 놈들이다. 표지를 봐도 알 수 있는 일본 가타카나를 금자로 박은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이었다. 준은 직감적으로 현군이 사상 문제로 혐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현이루가 무슨 사고를 일으켰습니까? 빨갱이야. 에? 근데 이 자식이 사람을 바지저고린 줄 아나? 이 책을 보고도 물을 용기가 있어? 네! 우리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때려요? 아주머니 나가 있어요. 우리한텐 없이 살다 보니 하숙시킨 것밖에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 있어요. 무엇이 어째? 빨갱이하고 공무하고도 죄가 없어? 이 자식 수갑 채워. 책들은 내다 싣고. 왜 이러세요? 여보! 가는 거 좋습니다. 영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또 보셔야 하겠습니까? 자, 이제 안심했습니까?